안녕하십니까. 저는 세브란스 병원 조익성입니다. 오늘 비욘드에서 마련해 주신 이런 또 자리에서 판막 질환에 관해서 여러 시청자분들과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두 번의 강의를 통해서 어 판막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다음에는 판막을 치료할 때 시술이라는 방법이 있고 또 수술이라는 방법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언제 시술을 하고 언제 수술을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드렸었습니다. 오늘은 판막 질환을 저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나눌 수 있는 게 판막 협착증과 판막 역류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판막 협착증에 집중해서 좀 여러분께 강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판막 협착증이 무엇인지는 제가 지난 강의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못 들으신 분들도 많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 판막의 종류부터 간단하게 리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막은 제가 판막은 심방과 심실 사이에 있는 판막과 또 심실과 대동맥 혹은 폐동맥 사이에 있는 판막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심방과 심실 사이에, 이 왼쪽 심방과 심실 사이에 있는 판막을 저희가 승모판이라고 부르고, 오른쪽 심방과 심실 사이에 있는 판막을 삼천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왼쪽 심실과 대동맥 사이에 있는 것을 그 동맥의 이름을 따서 대동맥 판막, 그리고 오른쪽 심실과 그 폐동맥 사이에 있는 판막을 폐동맥 판막,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승모판이 왜 승모판이냐? 제가 첫 번째 강의 때 한번 말씀드렸었죠. 승모판이라는 것은, 요 승모라는 것이 그 영어의 이 미트라라는 말에서 유래한 말이 되겠는데요. 그 교황님이 쓰는 모자를 닮았습니다. 실제 보기에도 굉장히 닮았죠. 근데 저희 스님들이 쓰시는 그런 그 승모랑은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좀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교황님이 쓰시는 모자랑 비슷한 판막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서, 왜 요 또 승모판은 판막이 두 개의 여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천판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멋지게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승모판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판막은 판막이 세 개가 있어서 그냥 삼천판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판막 협착증은 주로 어디에 생기느냐를 살펴봤을 때, 판막 협착증은 대동맥 판막 협착증과 승모 판막 협착증 두 개가 임상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나머지 두 개의 판막이 무엇이 있었죠? 두 개의 판막은 폐동맥 판막, 그리고 삼천 판막이 있었는데요. 두 개는 협착이 일어나는 일이 별로 없고 대부분 선천성 질환이기 때문에 성인이 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인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판막 협착증은 크게 두 가지, 대동맥 판막, 왼쪽 심실과 대동맥에 나가는 사이에 있는 문인 대동맥 판막이 좁아지는 대동맥 판막 협착증과, 그리고 왼쪽 심방과 심실 사이에 있는 판막이 좁아지는 승모 판막 협착증, 두 개가 문제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원인은 뒤에 저희가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요. 그 원인 중에 가장 흔한 것들은 대동맥 판막 협착증의 흔한 원인은 퇴행성 변화입니다. 즉 연세가 많이 드시고 오래 사시면 판막을 오래 썼기 때문에 생기는 변화라서 대부분 고령 환자, 70, 80대, 90대 이런 환자들에서 대부분 생기게 됩니다. 승모 판막 협착증은 이와는 많이 다른데요. 어릴 때 류마티스 열이라는 것들을 앓게 되면서 후에 여러 가지 후유증으로 남은 판막 질환이 대부분이라서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 판막 질환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럼 대동맥 판막 협착증부터 우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동맥 판막 협착증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협착증이 무엇이냐, 좁아졌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원래 대동맥 판막은 왼쪽 심실과 대동맥 사이에 문이 되면서 심장이 다시 늘어날 때 나갔던 피가 다시 안 들어오게 됩니다. 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동맥 판막이 이렇게 좁아지게 되면은 나갈 때 피가 제대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왼쪽 심실의 압력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피가 나가야 되는데 문이 너무 좁으면 심실의 압력이 올라가게 되겠죠. 반면 전신에는 피가 제대로 돌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신은 혈액이 부족한 상태가 되게 되고, 좌심실은 반면에 굉장히 자기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피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지면서 압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두꺼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두꺼워지면 심장이 두꺼워지면 뻣뻣해지면서 잘 못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심실에 이완 기능 장애가 생기고
결국 폐에 있는 피가 심실 쪽으로 잘 못 넘어오게 되면서 결국 폐에 숨이 차고 전신적으로는 무기력감이 들고 실신하고 이런 증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대동맥 판막 협착증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령에서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실신 같은 증상이 생기게 되면은 급사의 위험이 굉장히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 중증이고 증상이 생겼으면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치료를 하셔야 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럼 원인은 무엇이 있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흔한 것은 퇴행성 병변입니다. 즉 판막을 오래 쓰면서 생기는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도 차를 뭐 10 년, 20년 타시면 차에 있는 여러 가지 엔진 부품들이 망가지게 되죠. 판막을 90 년, 80년 쓰셨기 때문에 그에 따른 판막이 변화가 생기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퇴행성 병변이 가장 흔하고요. 또 하나의 원인들이 선천적으로 판막이 원래 3 개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2 개 뭐 혹은 하나 혹은 4 개로 되어 있으면 구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좁아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류마티스 열이 생긴 다음에 그 후유증으로 승모판막 협착증이 흔한 원인인데 대동맥 판막의 협착증이 하나의 원인으로도 작용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원인 불명으로 판막이 좁아지는 경우 또 방사선 치료 같은 것들을 받아서 판막이 망가지는 경우에도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흔한 원인은 첫 번째로 말씀드린 이 퇴행성 병변이라서 대동맥 판막 협착증 환자분들은 대부분 보면은 저희에게도 오시는 분들 보면 최소한 한 70 대, 80대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될까요? 판막을 저희가 치료를 해야 되는데 80 세인 분들이 판막 문제가 생기게 되면 수술적인 치료를 함에 있어서 여러 수술을 견디시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으신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동맥 판막 협착증은 저희가 시술로 치료하는 가장 흔한 판막 질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뒤에 이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자세히 그림으로 말씀드리면요. 아까 퇴행성 변화가 제가 가장 흔한 원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원래는 이렇게 잘 닫히고 열려야 되는데 옆에 좁아지고 석회가 끼고 딱딱해지면서 판막이 활짝 열리지 않고 이렇게 조금 열리게 됩니다. 이게 가장 흔한 원인이 되겠고요. 선천성 기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판막이 3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렇게 2 개로 되어 있으면 이 구조가 이상적인 열리고 닫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판막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돼서 원래보다 빨리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퇴행성 변화로 생기는 거는 대부분 70 대, 80 대, 90대 이런 환자분들이 많지만 이업성 판막인 분들은 50 대, 60 대에도 판막 협착이나 역류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뭐 심장 초음파실에서 심장 초음파를 많이 보는데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아 50 대인데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 있네." 이렇게 말하면 저는 당연히 '아 그거 이업성 판막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될 정도로 젊은 나이에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 생겼다? 그러면 이업성 판막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겠습니다. 또한 좀 젊은 나이에 협착이 생길 수 있는 원인이 류마티스열을 어릴 때 앓고 나서 그 후유증으로 면역 반응이나 그 후유증에 의해서 생기는 변화가 있는데요. 류마티스열 때문에 생긴 대동맥 판막 협착증은 류마티스열이 대동맥 판막만 침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판막 질환과 같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뒤에 말씀드릴 승모판막 협착증과 같이 있으면서 판막을 2 개를 다 치료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동맥 판막 협착증은 도대체 어떻게 진단을 하느냐? 아마도 제일 처음에 진단하게 되는 거는 청진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그 환자분들께서 그 뭐 저희 세브란스 병원 같은 큰 병원에 오시기 전에 주치의 선생님이 계신 그 동네 병원에 가셔서 "숨이 좀 차다." 그러면 선생님이 청진을 해 봤는데 심장에서 피리 소리 같은 게 들린다. 그 심장에서 잡음이 들린다. '아 이거는 뭔가 협착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가장 첫 번째일 거고요. 하지만 그 소리만으로는 정확하게 어떤 판막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진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제일 아주 유용하게 그리고 가장 확실한 진단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심장 초음파가 되겠습니다. 심장 초음파는 심장에다가 저희가 이 가슴에다가 초음파 기기를 대면 초음파가 거기서 발사되고요. 다시 들어오는 소리를 들음으로써 그 2 개를 이용해서 심장의 구조 그리고 혈류의 움직임을 분석할 수 있는 좋은 검사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초음파를 이렇게 보면은요. 심장 구조 뭐 왼쪽 심실, 심방 고 사이에 있는 게 제가 뭐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승모 판막이라 그랬죠. 좌심실과 대동맥 사이에 있는 게 대동맥 판막이고 대동맥 판막을 요렇게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협착증이 생기면 판막이 이렇게 얇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판막이 굉장히 두꺼워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음파로 실제 찍는 걸 보여드리면요. 초음파를 이렇게 들여다보는 형태로 3개의 판막을 볼 수가 있고요. 판막이 이렇게 두꺼워져 있고 잘 열리지 않는 것들을 초음파로 직접 이렇게 진단하면서 볼 수가 있고, 이렇게 협착증이 있으면서 심실이 두꺼워져 있는 것들도 직접 다 볼 수가 있어서 판막 자체의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한 심실의 변화,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가 색깔을 입히게 되면은 색 초음파를 통해서 이 얼마나 좁아져 있는데 압력차까지 초음파를 통해서 모두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심장 초음파가 어떤 역할을 하냐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 대동맥 판막의 구조를 알 수가 있고 각 판막 소엽의 움직임을 직접 볼 수가 있고, 이 판막 협착으로 인해서 심실이 얼마나 두꺼워졌는지, 심장 기능이 떨어졌는지, 또 심방이 커졌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 우리가 도플러 원리를 이용하게 되면 여기 압력차를 또 구할 수가 있고 판막 면적도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 초음파 단 하나를 가지고 판막 질환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진단적 프로세스를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판막 질환이 의심되는 분은 분명히 심장 초음파를 병원에서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심장 초음파를 또 의사 선생님이 하자고 했을 때는 해야 되는 검사구나 알고 이렇게 또 검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CT도 많이 찍거든요. 특히 시술 시대로 넘어오면서 CT를 거의 다 찍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에 수술할 환자들도 CT를 많이 찍게 되는데요. CT는 그 전체적인 심장의 구조뿐만 아니라 이 심장에 있는 판막 구조 전체에 대해서 자세히 저희가 볼 수가 있고, 특히 석회가 얼마나 끼어 있는지, 이 판막의 크기가 얼마인지, 그리고 이 전체적인 다른 구조와의 관계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잘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술을 할 때는, 수술은 사실은 중증이다, 판막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진단하고 수술장에 보내면 외과 선생님이 심장을 열어서 보기 때문에 저희가 판막 크기나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재드릴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시술을 저희가 할 때는 이 모든 정보를 근거해서 판막도 다 고릅니다. 그래서 실제 시술을 할 때는 다 미리 준비해 놓은 판막을 가지고 얼마의 크기의 판막을 얼마나 크게 벌릴지를 다 미리 정하기 때문에 CT랑 초음파를 이용해서 시술 전에 정확한 정보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CT도 특히 시술이나 수술을 앞둔 사람들에서는 거의 대부분 시행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대동맥 판막 협착증은 어떻게 치료할까요? 그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처음에 했던 강의를 통해서 전반적인 판막 질환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린 내용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판막 협착증 치료는요, 우리가 판막을 일단은 경도, 중등도, 중증으로 나눕니다. 근데 여기에 대원칙을 대동맥 판막 협착증도 따라가는데요. 중증이면서 증상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 중증입니다. 그리고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요, 수술이나 시술을 가능한 빨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증상이 나타난 대동맥 판막 협착증은 그로 인한 급사의 위험이 있고 시술을 늦게 하면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증이면서 증상이 있으면 시술이나 수술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고요. 반면에 중등도인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지켜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물 치료를 한다고는 되어 있지만 그건 증상에 대한 치료고, 여태까지 나온 약물 중에서 대동맥 판막 협착증의 진행을 막을 수 있다라고 알려진 약물은 안타깝게도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약물들은 이 판막 질환으로 인한 증상들 혹은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안 좋은 변화들을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약물 치료이고, 실제로 대동맥 판막 협착증을 늦추는 약물은 없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런 분들은 중증으로 진행하고 증상이 생기면 얼른 시술이나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증으로 진행하는지 특히 초음파 검사를 하면서 저희가 면밀히 추적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1년에 한 번 정도 심초음파를 하면서 추적을 하고 증상이 생기면 그거보다 더 자주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경도의 판막 질환은요, 별도의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중등도보다는 조금 더 더디게 1년 혹은 2년에 한 번 정도씩 초음파를 하면서 추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동맥 판막 협착증은 경도, 중등도, 중증으로 나눈다. 중증이고 증상이 있으면 빨리 치료한다. 중등도면은 조금 자주 보면서 증상이 생기고 중증으로 진행하는지 본다. 경동은 치료하지 않는다. 이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수술이나 시술이 필요한 증상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아주 유심해서 보는 것들이요. 운동을 할 때 호흡곤란이 심해진다. 그러면은 인제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죠. "운동하면 당연히 숨 차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전에는 내가 1 킬로 2 킬로 걸어도 숨이 하나도 안 찼는데 요즘 들어서는 한 500 미터 걸어도 숨이 너무 찬다. 제가 뒷산을 전에는 문제없이 걸어 다녔는데 이제는 뒷산을 걸으려면은 한 5 번 10번 쉬었다 해야 되고 특히 그러면서 가슴도 아프다. 그리고 '오늘은 운동하다가 내가 실신을 했다.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대동맥 판막 협착증 중증이 있는 분들이 이런 증상이 있으면 저희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다음 주 다다음 주로 시술이 밀려 있더라도 이런 분들을 먼저 넣어서 시술을 합니다. 그 정도로 이런 수술, 시술이 필요한 증상이 무엇인지는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고요. 내가 대동맥 판막 중증이 있는데 이런 증상이 생긴다 그러면은 빨리 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고 꼭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대동맥 판막 협착에 대한 진단을 받지 않았더라도 전에 없던 아까 말씀드린 운동 시 호흡곤란, 이런 가슴이 아픈 증상, 실신하는 증상이 있다라고 그러면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 아니더라도 우리 관상동맥이 좁아지는 관상동맥 질환이나 다른 여러 가지 질환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꼭 그 근처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으셔서 심장 판막 혹은 혈관 이런 데 문제가 없는지 검사를 꼭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치료를 받느냐에 대해서는요. 수술적 치료 방법과 시술적인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수술적인 치료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대동맥 판막을 치환하는 방법입니다. 수선 대동맥 판막 협착증은 판막을 수선해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막을 갈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판막을 갈 때 일단 첫 번째 수술할 수 있으면 가슴을 열어서 있는 판막을 모두 제거하고 기존 자기 판막을 새로운 판막을 삽입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판막을 우리가 치료할 때는 기계 판막과 조직 판막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계 판막 같은 경우에는 내구성이 강합니다. 반영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30년 이상 잘 쓸 수가 있고요. 그런데 문제가 혈전 형성의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혈전이 생기지 않게 하는 항응고제 와파린이라는 약을 계속 드셔야 됩니다. 기계 판막 생긴 모양은 이렇게 다양한 모양들이 있는데 지금 요 두 가지 타입의 판막들은 거의 이제는 쓰지 않습니다. 요즘엔 다 요렇게 그 판막의 옆이 두 개가 있는 요런 판막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판막의 요 힌지 부분 요런 경첩 부분이나 이런 데 혈전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항응고제를 계속 드셔야 되는 게 이제 좀 안 좋은 점이 되겠습니다. 대신 한번 갈아 넣으면 어 반영구적이기 때문에 잊고 사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뭐 10 년, 5 년마다 재수술해야 된다거나 재시술해야 되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특히 젊은 환자들은 대부분 기계 판막을 저희가 넣게 됩니다. 조직 판막도 있습니다. 조직 판막은 그 돼지의 판막이나 혹은 소의 심장을 싸고 있는 막을 이용해서 요렇게 안에 있는 판막을 만든 판막이 되겠고요. 주위는 꼬맬 수 있게 이렇게 천 같은 물질들로 이렇게 해서 이 판막을 집어넣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생체 물질이기 때문에 혈전이 잘 안 생깁니다. 그래서 항응고 치료를 대부분 3 개월이나 6 개월 정도만 하고 인제 그만해도 되고 그다음부터는 아스피린 정도만 드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기계 판막에 비해서 훨씬 좋죠. 그럼 왜 조직 판막을 넣지 않느냐? 문제가 있습니다. 조직 판막은 수명이 짧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지난 강의에서 비욘디에서 강의해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한번 다시 찾아 가지고 보시면은 좀 더 자세히 그 내용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만 요약드리면 조직 판막은 와파린을 안 써도 되는 대신에 수명이 짧다. 기계 판막은 사용 기간이 긴 대신에 와파린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기계 판막은 젊은 분들이 보통 놓고 조직 판막은 연세 있으신 분들, 특히 한 65 세에서 70세 이상인 분들 혹은 가임기 여성분들, 아기를 출산하셔야 되는 분들은 출혈의 위험도 있고 또 와파린이 아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먹을 수 없는 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10년 정도 뒤에 재수술 혹은 시술할 각오를 하고 이 조직 판막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장단점이 있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엔 없지만 한 가지 더 아주 중요한 조직 판막의 장점이 있거든요. 그거는 조직 판막은 판막이 조직이기 때문에 잘 구겨서 말아 넣으면 아주 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말씀드릴 시술적인 판막 치환술은 기계 판막은 불가하고 조직 판막만 가능하다. 이렇게 또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시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술은 경피적 대동맥 판막 치환술이라고 하는데요. 경피적이라는 얘기는 경이 무엇을 통한다. 영어로 해도 tranc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한다는 얘기고 피부를 통해서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혹은 이거 저희가 경도관이라고도 합니다. 그 판막을 치환하는 걸 도관을 통해서 대퇴부에 있는 혈관을 통해서 쭉 집어넣어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술로 판막을 치환할 수 있게 됩니다. 대동맥 판막 질환에서 이 시술이 중요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고령 환자분들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수술하면은 수술을 이겨내시지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셨거든요. 근데 이 시술이란 방법이 나오면서 이 대동맥 판막 협착증의 새로운 치료의 장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많이 저희가 이 타비 시술, 타버 시술 혹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하는 방법을 한번 그 애니메이션으로 보여드리면요. 대퇴부에 있는 혈관으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판막을. 그러면 여기에 판막이 있고 여기 풍선이 있거든요. 근데 얇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앞뒤로 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혈관 안에서 이걸 다시 재조립을 합니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판막에 딱 장착을 한 다음에 요 판막을 쭉 타고 대동맥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넘어가서 이 좁아져 있는 판막이 보이시죠? 수술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구조들을 다 제거하고 여기다 넣지만 시술은 있는 구조를 제거하지 않고 여기다 그냥 쭉 밀어서 판막을 펴버립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새로운 판막이 이제 앞으로 기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시술 방법을 통해서 대부분 시술을 하게 됩니다. 이 시술 비디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술에 의한 어떤 합병증이 생기실지도 한번 예측해 볼 수 있으시죠? 기존에 있는 자기 판막을 제거하지 않고 확 밀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시술은 잘 되면 보통은 다다음 날 퇴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시술은 잘 되면은 뭐 회복 기간이라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지혈되고 별 문제 안 생기면은 다음날 일반 병실 가셨다가 그 다다음 날 퇴원하고요. 미국 같은 데서는 입원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시술하고 그날 퇴원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시술은 문제가 시술하다가 합병증이 생기면 수술로 전환하거나 사망하는 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생길 수 있는 합병증들은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기존 판막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옆에 있는 석회를 쭉 옆으로 밀잖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판막을 피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밀다가 딱딱한 곳은 잘 안 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판막 옆으로 피가 새서 역류가 생기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석회를 쭉 밀면서 요 바로 밑으로 심장의 전깃길이 지나가거든요. 그 전깃길을 누르게 되면은 방실 결절이라는 것이 차단됩니다. 그러면 심장에서 뛰어라, 뛰어라 하는 신호가 심실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방실 차단이 생겨서 맥박이 굉장히 느려지거나 뛰지 않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인공 심박동기를 넣어야 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수술에서도 생길 수 있지만 시술에서도 조금 더 흔하게 생기고 특히 초기에 자기가 늘어나는 그 자기 형상기억 합금을 사용한 판막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많이 생겨서 한 10% 정도 생기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합병증은 뭐가 있냐면요. 판막을 이렇게 밀 때 그 석회가 옆에 있는 구조를 밀면서 얘가 터져버리는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급사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여기 있는 피가 심장 밖으로 흘러나와서 응급수술로 환자를 얼른 보내서 그 수술로 전환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대로 이 대동맥 판막 치환술을 시술하는 데서는요. 이 판막 시술을 그 심장 시술실에서 시술하지 않고요. 수술실에서 시술합니다. 그 수술실은 어떻게 생겨 있냐면요. 시술도 할 수 있고 수술도 할 수 있는 방입니다. 그래서 시술하다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냥 그 자리에서 수술로 바로 전환하거든요. 그래서 시술실에서 수술로 옮기는 동안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할 수 있게 저희가 이 수술을 다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수술실이라는 곳에서 이런 시술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시술은 굉장히 안전한 거고 수술은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시술하는 그 동안에는 사실은 수술보다 시술이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술은 펌프를 돌리면서 하기 때문에 수술하는 동안에는 문제는 안 생기거든요. 수술한 다음에 회복하면서의 문제들이 보통 생기는데 시술하는 동안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시술은 그렇게까지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술은 생각하시는 것만큼 또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자분들 의견 여쭙고 수술 여부 결정할 때 수술을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도 없고 또 시술을 너무 맹신하실 필요도 없다는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승모판막 협착에 대해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모판막 협착은요. 과거에 비해서 중요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승모판막 협착증의 가장 흔한 원인이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류마티스 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류마티스 열은 어릴 때 주로 이제 걸리게 되는 일종의 세균성 열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좀 개발도상국이었던 시절에는 한 방에 여러 명이 잤죠. 그리고 아이들이 제대로 열병 알아도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이 돌림병처럼 돌면은 다 같이 앓았고 그리고 항생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런 판막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열병이 전처럼 돌지 않을 뿐더러 그런 것들이 걸리면은 소아과에 가 가지고 소아과 선생님들이 잘 치료해 주셔서 항생제를 적절하게 쓰고 치료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이렇게 승모판막 협착증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환자분들도요. 더 이상 젊은 환자분들은 굉장히 없어졌고 대부분의 인제 계신 분들이 어릴 때 이제 우리나라 뭐 60 년대 뭐 요런 때 이제 앓고 그때 앓으셨던 환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환자분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알아둘 필요는 있겠습니다. 승모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왼쪽 심방과 심실 사이에 있는 판막이고 교황 모자처럼 생겼다 그랬죠. 여기가 좁아지면 어디가 문제가 생길까요? 바로 심방에서 심실로 피가 못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이쪽 심방이 늘어나고 심방은 어디서 피가 와야 되느냐면 폐에 있는 피가 일로 넘어와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쪽으로 피가 넘어가지 못하니까 폐에 물이 차면서 숨이 차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아까 말씀드린 심장 초음파 영상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이상한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죠.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상인 여기 승모판이 정상인 구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렇게 판막이 아주 얇은 판막이 잘 열리는 구조로 이렇게 열려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요 비교해 보면 판막이 잘 안 열리죠. 그리고 요게 어떤 모양으로 생기셨나요? 요렇게 보면 저희가 이거를 하키 스틱 어피어런스라고 합니다. 즉 하키 스틱 모양으로 판막이 변했다. 진짜 그렇죠? 저희 하키하는 모양처럼 그 스틱 모양처럼 생겼잖아요. 그렇게 생겨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좁아졌기 때문에 요 좁은 틈으로 가는 피가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가고 있고 여기를 요렇게 잘라서 보게 되면 원래는 굉장히 동그랗게 크게 여기가 열려야 되는데 열리는 면적이 굉장히 좁아집니다. 요거 좀 어떤 모양처럼 생기셨나요? 초음파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름 붙이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fish mouth appearance라고 하거든요. 즉 물고기 입 모양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하키 스틱 어피어런스나 fish mouth appearance가 있다 그러면은 승모판막 협착증을 생각해라라고 저희 학생들도 이렇게 외웁니다. 승모판막 협착증 원인 가장 흔한 거 뭐라 그랬죠? 류마티스 열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선천적으로 판막 자체가 좁아져 있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는요. 퇴행성 병변으로 판막이 아까 대동맥 판막에 석회화가 끼듯이 승모판 옆에도 석회화가 끼면서 승모판 륜석회화가 되면서 협착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 불명인 경우도 있고 또 심장 근처로 주로 유방암으로 방사선 치료 같은 것들을 받는 경우에 판막이 원래보다 더 빨리 석회화되고 좁아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치료는 앞에서 대동맥 판막 치료를 보셨기 때문에 이제 잘 아실 겁니다. 경도 제가 치료한다 그랬나요? 안 한다 그랬나요? 경도는 치료하지 않고 대부분 추적하고요. 중등도 역시 똑같습니다. 약물 치료 하지만 승모판막 협착증의 진행을 막는 약물 치료는 없습니다. 승모판막 협착증으로 인한 2차적인 변화나 증상을 완화시키는 치료가 되겠고요. 역시 중증으로 진행하는지 면밀히 보게 되겠습니다. 승모판막 협착증도 중증이 되었고 증상이 생기면 역시 수술 혹은 시술로 치료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승모판막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급사의 위험은 대동맥판막 협착증처럼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승모판막 협착증 환자는 뭐 급사하셔야 되니까 빨리 입원하셔서 시술하시죠 이렇게는 잘 말하지 않고요. 저희가 증상에 따라서 조금 시간을 두고 저희가 치료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또 승모판막 협착증 환자에서 유심히 보는 게 부정맥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심방세동입니다. 이 승모판이 좁아지게 되면 좌심방에 압력이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심방이 커지고 그리고 심방에 2차적인 변화가 생기면서 심방세동이 잘 생깁니다. 그런데 이 심방세동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요.
심방이 원래는 심방이 짜주는 힘으로 심방에서 심실로 피가 넘어가는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그 심방이 덜덜덜덜 떨면서 피가 심방에서 심실로 넘어가지 않게 되기 때문에 숨찬 증상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근데 일반인들도 심방세동이 생기면 숨이 찰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가뜩이나 좁아진 문인데 심방이 밀어지는 힘마저 없어지면은 이 승모판막 협착증 환자들은 증상이 당연히 굉장히 크게 생기겠죠. 심하게 생기겠죠. 그래서 심방세동이 생기게 되면은 증상이 없던 분들도 증상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또 하나 문제가요. 여기가 좁아지면 심방 쪽에 피가 자꾸 고이면서 혈전이 잘 생기거든요. 그런데 심방세동까지 생기게 되면 혈전의 위험이 아주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중풍, 뇌졸중 생길 위험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승모판막 협착증이 있으면서 심방세동이 있는 분들은 저희가 아까 기계판막 넣었을 때 피물게 하는 약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와파린입니다. 와파린을 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와파린을 처방해야 되기 때문에 이 승모판막 협착증이 있는 분들은 저희가 그냥 한 번 심전도만 찍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붙이고 24시간, 48시간 혹은 한 일주일에서 2주까지 기구를 붙여가지고 심방세동이 생기는지를 면밀히 관찰하게 되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뇌졸중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그걸 찾아내서 적절히 항응고제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 승모판막 협착증, 내 부정맥 환자도 아닌데 왜 자꾸 나한테 부정맥이 있는지를 찾지? 하고 이렇게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오늘 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승모판막 협착증도요, 시술로 치료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대동맥 판막 협착증의 치료는 판막을 아예 갈아주면서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건데 승모판막 협착증은요, 저희가 풍선으로 치료하거든요. 풍선으로 그냥 판막을 좀 찢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치료 방법에서 느껴지시겠지만 근본적인 치료가 아닙니다. 이거는 시간을 버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풍선으로 좁아진 걸 좀 잘 찢어 놓고요. 한 10년, 20년 정도 넓어진 채로 좀 잘 버티시고 나중에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분한테 가장 좋을까요? 이 승모판막 협착증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분들한테 생긴다 그랬죠. 근데 가임기 여성이라든지 젊은 분들이 기계판막을 넣고 나면은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풍선으로 적절하게 잘 찢어서 시술만 잘 된다면, 그러면은 수술을 10년 정도 혹은 20년까지도 미룰 수 있다면, 그러면 나중에 한 번 수술할 수 있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일종의 가교 역할로서의 치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풍선으로 이렇게 보면은 판막에 딱 건 다음에 풍선을 이렇게 쭉 넓혀주면서 이렇게 찢어가지고 판막 치료하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승모판막 협착증도 결국은 판막을 갈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역시 똑같이 생기는 문제, 기계판막을 넣을 거냐, 조직판막을 넣을 거냐 문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으시고 한 번의 수술로 70대다, 나는 그 판막 수술 한 번만 해도 되겠다, 그러면 조직판막 넣는 거고요. 젊으신 분들은 기계판막 넣게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나이에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들은 기계판막으로 저희가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조직판막을 넣는 방법은 없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승모판막 협착증 같은 경우에 시술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막 치환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승모판막 같은 경우에는 시술로 이걸 치료하는 것들이 허가가 나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시술할 수 없는데요. 아마도 가까운 미래에 이 승모판막도 치환술이 시술로 시도되고 우리나라에서도 허가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동맥 판막은 좀 단순한 구조이고요. 주위에 판막 피기가 좋은데 승모판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밑에 이렇게 여러 가지 건삭도 달려 있고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시술로 하기가 대동맥 판막에 비해서 훨씬 어렵습니다. 시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아마도 대동맥 판막 그 치환술이 시술로 바뀌는 속도보다는 훨씬 느릴 건데, 아마 궁극적으로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승모판막 협착증도 시술적인 방법들이 많이 도입될 것입니다. 그러면 시술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 수술이 좀 싫으신 분들 혹은 또 연세 있으신 분들이 시술적인 이런 치료의 혜택을 누리실 날이 머지않았고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강의 내용은 모두 마쳤고요. 제 강의를 통해서 대동맥 판막 협착증 그리고 승모판막 협착증,
두 개의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다루어 봤습니다. 어 질문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이제부터는 여러분께서 말씀 주신 질문에 대해서 한번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한 가능한 다 답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 네. 자유여행가 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저는 60세 남자입니다. 작년에 비후성 심근병증을 진단받으셨고 증세는 가끔 운동 시작 시 가슴이 답답합니다. 협심증과 유사하고요. 평소 운동을 자주 하고 처방약을 잘 먹으라고 하는데 수술도 필요하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요? 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강의랑은 좀 관련 없으신 내용이긴 한데요. 요거 비후성 심근증이라는 병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요. 판막 질환은 아니고 이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는 병이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 있으면 왼쪽 심실이 두꺼워진다 그랬죠. 근데 그거는 나간문이 좁아졌기 때문에 심장이 열심히 일하느냐고 두꺼워지니까 납득이 되는 게 두꺼워져지는 거죠. 근데 비후성 심근증 분들은 뭐냐면요. 이유 없이 두꺼워지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알려진 바로는 결국은 이런 이상을 일으키는 어떤 유전 인자의 이상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할 때 답답하거나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은 특히 이 두꺼워진 심근 때문에 압력이 많이 걸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마치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 있는 것처럼 그 부분이 좁아지면서 압력이 많이 걸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증상이 생기면은 그 두꺼운 부분을 수술적으로 제거하는 수술을 받으시거나 과거에는 수술밖에 치료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신약이 나왔습니다. 마바캄텐이라는 신약이 나왔거든요. 이 약을 쓰면은 그 압력 줄이는데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전문의한테 치료받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이런 증상에 대해서 상의 받으시고 마바캄텐이라는 약의 적응증에 해당하시는지 또 그다음에 또 약 쓰시면서 또 이렇게 보면 약을 계속 먹는 게 불편하다 그러면 수술적 치료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곽영자 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인데요. 석회화된 판막을 되돌리는 방법은 없겠지요? 하셨는데요. 네,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저희가 이런 약이 있지 않는지 여러 시도를 정말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되돌리는 방법은 일단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저희가 많이 하는 게 이제 연구자들이 많이 하는 게 그럼 진행이라도 막는 게 없느냐라는 약들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진행을 막는 약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약들을 여전히 많이 시도하고 있거든요. 여러 연구자들이. 그래서 그런 약이 나오면 저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되돌리는 방법은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다음에 푸름 님이 하신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판막 수술을 한 사람이 배드민턴이나 테니스 같은 팔을 쓰는 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판막 수술을 한 직후에는 팔을 많이 쓰는 그런 운동을 하게 되면은 아직까지 요즘에는 주로 여기 있는 복장뼈라고 하죠. 스터넘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쪼개 가지고 수술을 하고 이걸 붙여 놓거든요. 근데 그게 완전히 붙지 않은 상태에서 가슴이 자꾸 펴지는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 붙는 데 혹시 지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2-3달 정도 그런 운동은 좀 자제하라고 하고 저희가 요렇게 밴드 같은 것도 묶어 놓죠. 그래서 아주 짧은 기간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은데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인제 운동량을 점점점 늘려가면서 그런 운동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판막 수술이나 시술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실 차단이나 여러 가지 그런 박동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박동기도 같이 넣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박동기가 이 왼쪽 가슴에다가 넣고 박동기 줄이 우리 쇄골 밑으로 요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팔을 많이 쓰는 운동을 하게 되면 이 박동기나 선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서 박동기가 기능을 안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동기까지 넣으신 경우에는 특히 왼쪽 팔을 과하게 쓰는 운동은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일반적인 박동기 안 넣으신 판막 수술하신 분들은 한 3달 정도 좀 조심하시고 그다음부터 천천히 운동하셔도 되겠고요. 박동기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왼쪽 팔을 심하게 쓰는 운동은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아이디가 재밌으신 분이시네요. 식탐 많은 콧물 여왕님이 질문하셨는데요. 시술이 특히 어려운 환자들은 어떤 환자들이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그 대동맥 판막 협착증에서 시술이 어려운 환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술이 어려운 환자들은요. 그 석회가 너무 심하게 있는 환자들이 제일 또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석회가 있으면 판막으로 이 석회를 저희가 밀면서 치료하거든요. 근데 그 석회가 너무 많으면 잘 판막이 펴지지 않을 뿐더러 이걸 억지로 미는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이 대동맥륜이 파열되거나 혹은 아까 그 전기줄을 건드리거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석회가 심한 경우 근데 그 석회가 더 안 좋은 경우는요. 석회가 균등하게 있으면 더 좋은데 석회가 균등하지 않고 한쪽으로만 몰려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판막이 펴질 때 동그랗게 펴지지 않고 어떻게 펴질까요? 석회가 많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덜 펴지고 반대쪽으로만 이렇게 펴지게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 시술의 문제는 석회 때문에 생기게 되고요. 또 이 시술할 때 저희가 이 판막을 어디로 넣냐 하면 대퇴부에 있는 대퇴동맥으로 넣거든요. 근데 거기에 석회가 너무 심하게 있다든지 거기가 좁아져 있다든지 혹은 올라가는 혈관이 너무 꼬불꼬불 복잡하게 되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시술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술이 가능한지 그렇지 않은지 를 판단할 때 일단은 CT를 대부분 찍어 봅니다. 그러면 그 판막의 구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대동맥의 구조까지도 같이 밑에까지 찍어 가지고 시술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전진혜 님이 질문하셨네요. 심장 위치가 왼쪽이 아니라 중앙이 맞나요? 하셨는데요. 심장은 왼쪽에 있는 게 맞는데요. 심장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먹만 하거든요. 그게 심장 중앙에서부터 왼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심전도 찍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전도 찍으면 심전도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따라서 쭉 찍거든요. 그게 바로 심장의 길이 되겠습니다. 커피러버님이 질문하셨습니다. 당뇨약이 심장 판막의 석회화를 진행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는 연구 결과는 어떤가요? 하셨는데요. 예, 요게 그 당뇨약 중에 우리가 그 DPP4 저해제, DPP4 이니비터라는 약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 심장 판막 석회화의 진행을 막는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결과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모른다가 답이 되겠고요. 그게 아마 대규모 연구를 통해서 진행을 좀 막는다는 게 알려지면 그럼 아마 당뇨가 없으시더라도 이 당뇨약을 드리면서 대동맥 판막의 진행을 막는 약으로 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증명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금방 생기는 병에 대한 효과를 보는 게 아니라 석회화가 진행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이 약을 드린 다음에 뭐 2년, 3년 오래 추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정말로 그런지를 보려면 화가 나는데도 오래 걸리고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제가 보기에는 한 5년, 10년 이상 걸릴 겁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당뇨약에 대한 효과를 알기는 쉽진 않을 것입니다. 다음 질문은요. 카트만드 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선천성 심장질환, 대동맥 판막 수축 및 협착으로 레니프릴 5ml를 복용 중인데 ADHD 치료제랑 같이 먹어도 되나요? 요거는 그 약과 약의 인터액션이 있는 문제가 되겠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요거는 주치의 선생님이랑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이 어떤 약과 인터액션이 그 상호 관계가 있는 것들은 저희가 그 약을 같이 비교해 보면서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치의 선생님한테 꼭 말씀을 하시고요. 주치의 선생님이 주셨다면은 검토를 마치신 상태에서 주셨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시분초 님이 하신 질문입니다. 예전에 심장 초음파 때 판막이 조금 샌다는 말씀을 들으셨다고 하시네요. 그냥 아무 조치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요거는요. 판막 역류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거는 제가 다음번 강의 주제가 판막 역류증입니다. 그래서 시분초 님 다음번 강의할 때 꼭 오시고요. 일단은 아까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거는 판막 치료의 대원칙을 말씀드렸죠. 경도 역류거든요. 경도 협착과 마찬가지로 경도 역류도 대부분 치료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할 일도 거의 없으시고요. 근데 역류는 판막이 일반적으로 역류가 조금씩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막이 이렇게 닫히고 열리는데 닫히는데 틈이 조금씩 당연히 있거든요. 그러면 역류가 경도 정도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은 이 역류가 나빠지는 상황이 어떤 게 될까요? 우리 몸 안에 물이 많은 상태가 되면은 심장이 커지면서 역류가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역류를 늘지 않게 하는 대원칙이 있다면 덜 짜게 드시고
몸 안에 물이 너무 많지 않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건강의 원칙을 잘 따르시는 게 고혈압에도 좋고 이 역류에도 좋거든요. 그래서 좀 덜 짜게 드시고 운동 잘 하시고 고혈압 예방하시고 이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되겠습니다. 어 슈퍼맨 님이 질문하셨습니다. "판막 협착 경도에서 중등도로 넘어가는 환자 퍼센트와 기간이 궁금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대부분요. 6 개월 내에 뭐 3 개월 내에 좁아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역류는요. 역류가 있다가 심장이 커지거나 뭐가 터지거나 이러면서 확 늘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협착은 일반적으로 빨리 진행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이게 환자마다 진행하는 속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몇 퍼센트가 어떤 속도로 진행하는지를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늦추는 약이 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 뭐 콩팥이 안 좋으시거나 혹은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게 있는 분들이 판막 질환도 조금 더 빨리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그 일반적인 건강의 원칙들, 혈압 잘 관리하시고 당뇨 잘 관리하시고 신장 기능 나빠지지 않게 잘 관리하시는 것들이 대부분의 판막 질환의 진행의 예방에 좋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런 건강의 대원칙들을 잘 지키시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표중성 님이 질문하셨습니다. "가장 많이 오는 연령대는 어떻게 될지 제가 강의 중에 말씀드렸죠." 예, 그 가장 많이 오르는 연령대 대동맥 판막 협착증은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고령 때 70 대, 80 대, 90 대에 많다 그랬죠. 근데 60 대인데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 왔다? 그럴 때는 반드시 판막의 기본적인 구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이업성 판막 같은 선척전 질환이 있지 않느냐를 꼭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요. 승모 판막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젊은 나이에도 많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부정맥 때문에 초음파랑 72시간 홀터랑 운동부하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이상은 없다고 하시는데 협심증 여부도 이 검사로 알 수 있나요? 추울 때 가슴이 답답하시다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가슴 답답하셔서 좀 많이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치 선생님이 하신 검사에 운동부하 검사가 바로 협심증 여부도 같이 알 수 있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운동부하 검사는요. 가만히 계실 때 심전도를 찍고 운동을 심하게 해서 심전도를 다시 계속 찍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협심증은 관상동맥이 좁아져 있다는 거거든요.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그러면은 심장이 빨리 뛰는 상태, 운동하는 상태에선 심장에 산소 요구량이 늘어납니다. 근데 그걸 못 따라가게 되면 심전도가 변화가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협심증 여부도 같이 검토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정맥이 있는지를 72시간 홀터로 면밀히 보셨고, 그런 부정맥을 일으키는 심장의 구조적 문제, 판막 질환 같은 문제가 있지 않은지 초음파로 보신 거고, 운동부하 검사에서 협심증도 같이 감별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상이 없다고 하시니까 우선은 좀 안심하고 지켜보셔도 되겠고요. 그런데 증상이 계속 생긴다 그러면은 그런 때는 이 운동부하 검사보다 조금 더 침습적이고 비용이 더 들지만 정확한 검사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검사가 심장 CT라든지 혹은 아예 관상동맥 조영술을 해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지속되신다면 주치 선생님이랑 상의하셔 가지고 다른 검사로 진행해 보셔도 되겠고요. 근데 증상이 그냥 좀 이러다 없어졌다 그러면, 검사들이 다 정상이라 그러면 좀 안심하시고 지켜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마지막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엔자임 복용이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정답은 모른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엔자임 Q10의 작용 기전을 보면은 몸에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코엔자임 Q10이 그 판막 질환에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도 대규모로 행해진 적이 없고 그 효과도 증명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엔자임 Q10 뭐 원하면 드셔도 되는데요. 판막 질환에 도움이 되느냐? 아직까진 모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질문들 많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느덧 저희 마쳐야 될 시간 50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가 여러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제 강의를 통해서는 이제 판막 역류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의도 많이 시청해 주셔서 판막 질환에 대해서 제 강의들을 다 듣고 나면은 이제 판막 박사가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 다음 강의도 많이 청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